네. 오늘 지금부터 시작해서 시간은 한 빨리 끝나면 정말 빨리 끝나면 5시 반, 늦게 끝나면 6시 반. 네. 그냥 평상적으로는 한 6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문제가 있는데 이 80문제를 이 문제를 하나하나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제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을 다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은 중요하다는 말씀을 각각의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만큼 꼭 기억하려고 노력해 주시면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의 이 문제들은 기출문제를 그대로 갖고 온 게 아니라 기출문제에서 봐야 될 내용이 있으면 좀 섞은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지문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되셨죠, 여러분? 네.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중요한 내용들부터. 자, 보시면 1번에 한국 표준 산업 분류에 따른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부동산업에 해당하는 것, 해당하지 않는 것 따질 때 크게 둘로 쪼갰었죠. 무슨 업과 무슨 업으로 쪼갰죠? 임대 및 공급업과 서비스업으로 나눴었다. 서비스업 부분에 우리가 MM으로 기억했던 게 뭐였냐면 감자는 관중 서비스로 뭐가 없다? 기간이 없다. 그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연습을 시켜드린 거예요. 그럼 1번에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은 있나요? 있죠? 그래서 뭘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임대업하고 개발 및 공급업에는 비주기가 다 들어간다. 비주기. 그 비주기가 뭐예요? 주거용을 중심으로 비주거용. 그 다음 기타 부동산이 있어요. 기타 부동산. 근데 얘가 다 들어가는데 어디에서는 안 들어간다? 관리업에서 뭐가 빠진다는 게 포인트다. 기타가 빠지죠. 기타가 빠진다. 얘는 비주만 있다. 기가 없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기간 없음 이렇게 기억을 했었죠. 얘를 꼭 기억을 하세요. 사실은 기관 없음이죠. 기억을. 그래서 지금 1번, 2번, 3번, 4번 5번에 기타 부동산 관리업 임대업인데 5번은 있는 건가요? 얘는 비주기니까 얘는 X다. 왜 X다? 관리업에는 없다. 기간 없음을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 부동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 거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그럼 그때 문제를 풀 때는 감자 관중을 딱 적어놓고 그 부분을 찾고 아닌 것만 골라내면 그게 답이 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2번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복합개념 법경기가 있었는데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이 있었다. 그때 법률적과 경제적은 밖에서 쳐다보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으니까 무형이다, 유형이다? 무형적 개념이 되더라. 근데 기술은 어떻게 지어졌는지 몇 층짜리 건물인지 다 보인다? 그래서 기술적 개념은 유형적 개념이었다는 게 기억이 나시면 돼요. 기억나시죠? 네. 그때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법에 정해져 있나요? 협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준부동산은 관련 법규에서 부동산과 똑같이 보기로 한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이 더해지면 넓어지나요? 그게 광의의 부동산이었죠. 그 다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어떻게 판단하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자산, 자본, 생산하고 소비하고 상품을 내다 파는 건 경제활동이다. 그게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었습니다. 비교가 되셔야 되죠. 그래서 1번에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온가요? 오죠. 2번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협의의 부동산이었다. 협의의 부동산.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인데 그 정착물에 건물, 수목, 돌담, 교량 등이 있기 때문에 그때 협의의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다 그러면 걔는 X가 된다. 수목, 돌담, 교량 등도 포함되니까. 협의의 부동산엔 토지와 건물이 속한다 그러면 걔는 O가 된다. 포함되어 있는 건 맞죠? 그리고 토지 정착물은 기본적으로 종속 정착물인데 독립 정착물의 종류를 좀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나세요? 그게 뭐였죠, 여러분? 독립 정착물. MM으로 우리가 기억했던 게 독립건물 명작. 얘를 꼭 기억을 해보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독립 정착물은 립, 임목, 건물, 명인방법 치한 수목, 농작물, 경작수확물이 아니었어요. 이 개념을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와 별도로 독립해서 거래할 수 있는 정착물은 없다 그러면 걔는 O다 X다? X. 아예 독립정착물 종류를 우리가 외웠죠. 이 개념으로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준부동산은 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꼭 이걸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어요. 준 A라는 건 A다 A가 아니다? A가 아닌데 A와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서 A와 똑같이 본다? 이게 준 A였죠. 그럼 민법상 부동산은 아닌데 민법상 부동산처럼 공시수단이 등기등록을 거친다. 그래서 부동산과 똑같이 본다. 그게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준부동산.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인데 주거용으로 쓰인다. 걔를 뭐라고 한다? 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었어요. 그 다음 토지는 아닌데 토지와 비슷하게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희소성을 띄어서 초과 이윤을 발생시켜 주더라. 그래서 지대에 준하는 건 뭐라고 한다? 준지대. 그래서 준지대는 기계장비 등을 얘기하기 때문에 기계장비는 노후화가 진행돼서 단기에는 존재하지만 장기에는 소멸된다. 장단기 모두 존재한다면 그러면 X였죠. 그때 준지대 외우는 방법이 뭐였죠? 준마이. 그래서 일본 사케는 마시면 단기에는 취하고 장기에는 깬다. 장단기 모두 존재한다 그러면 X였어요. 그래서 준지대는 마샬, 준마이. 따라해보세요. 준마이.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준을 비교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공시 방법. 이게 등기등록. 그래서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물리적 개념은 부동산 활동의 유형적 측면. 이거 무형으로 바꿔서 시험 문제 나온 적 있어요. 유형적 측면의 부동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5. 그 다음 5번. 토지는 생산하는 데 쓰이는 생산재이지만 소비의 대상이기도 하다. 산강들을 그 자체로 소비하기도 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 문장을 똑같이 바꿔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게 기억나나 보세요. 얘 생생하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를 무슨 수요? 파생적 수요? 소비재는 본원적 수요?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낼 수 있냐면 토지는 파생적 수요이지만 본원적 수요는 아니다 그러면 얘는 O다 X다? X죠.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똑같은 문제. 그래서 이 부분에 판단하는 방법이 외우는 방법이 생생하다 이렇게 외웠던 게 기억이 나셔야 돼요. 두 가지 대상물이 있으면 그 둘 중에 무엇이 무엇을 생산하는지 판단하자. 생산해내는 것이 생산재. 걔가 파생적 수요. 최종 소비재의 수요로부터 파생된 파생적 수요가 되더라. 생산재의 수요는. 그래서 저를 보세요. 토지와 주택 중에 뭐가 뭘 생산해내죠? 아니, 주택을 만드는데 생산 요소에 토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택 분양가 산정할 때 원가 연동제를 만약에 적용한다 그러면 그때 그 분양가 산정할 때 비용을 택지 구입비, 택지비와 건축비로 나눈다? 기억나세요? 그 내용이 기억나셔야 돼요. 그래서 토지 부분은 무언가를 생산하는 데 쓰이는 파생적 수요가 기본이 되더라. 그럼 토지와 주택 중에 뭐가 뭘 생산한다? 토지가 주택을 생산하니까 토지가 파생적 수요, 주택이 본원적 수요. 근데 주택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사생활보호, 쾌적함, 안락함 등의 추상적 개념, 주택 서비스의 개념을 사용하면 주택이 주택 서비스를 만들어요? 주택 서비스가 주택을 만들어요? 주택이 주택 서비스를. 그럼 주택이 생산재? 그럼 걔가 파생적 수요가 된다? 그래서 파생적 수요, 본원적 수요는 상대적 개념이지 절대적 개념이 아니었다. 그 내용을 꼭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생산의 3요소 토지, 자본, 노동, 4요소는 경영까지 포함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가로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생산비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죠? 공급자의 생산비가 정상이윤이 포함되어 있더라. 정상이윤. 그래서 비용만큼만 가격을 받으면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그래서 정상이윤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걔는 기본적으로 다 X. 연결. 효율적 시장 이론에서 강성 효율적 시장은 그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도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누릴 수 없다 그러면 걔는 O다 X다? X. 뭐는 누린다? 정상이윤은 누린다. 다시 질문. 완전 경쟁 시장은 완전한 정도로 경쟁이 나타나는 시장이니까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획득할 수 없다. X. 뭐는 누릴 수 없다? 초과이윤은 누릴 수 없지만
정상유는 누리더라. 돼야 돼요. 다시 지역지구제가 실시가 되면 사전적 독점자, 기존의 공급자는 초과이윤을 누리지만 사후적 독점자는 초과이윤은 물론이거니와 정상이윤도 누릴 수 없다. X. 뭐는 다 누린다? 예, 정상이윤은. 그걸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기억이 되시겠죠? 꼭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생산재이지만 소비재는 아니다. 그래서 얘가 X네요. 그 다음 3번.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해서 토지의 종류가 나와 있죠, 여러분. 토지의 종류. 공지가 뜨면 뭐가 생각이 나셔야 되죠? 공한지. 그래서 공지는 일필제 토지에, 자,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일필제 토지 있는데 얘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이래요. 그럼 얘는 택지인가요? 아직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아요. 그럼 벌거벗을 낳자? 나지라고 한다. 나대지라고 하시면 안 돼요. 나대지는 나지 중에서 지목이 대인 토지를 꼭 집어서 나대지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잘 안 써요. 그러니까 택지인데 건물이 지어져 있지 않으면 나지. 건물이 지어져 있으면 건부지가 된다. 맞죠? 그때 건폐율 등에 의해서 비어들 수밖에 없는 땅은 공지. 공한지는 공한계 더 붙길 바라는 땅. 그게 투기 목적의 땅. 도심의 토지를 지가상승 목적으로 방치해둔 토지. 그건 공한지가 되더라. 다시 연결. 공한지세는 공한지에 대한 세금, 별도 세금은 지금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들어본 적 없죠? 생소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아요. 비교를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공지는 지력 회복을 위해 정상적으로 시기하는 토지를 말한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시기하고 있는 토지, 휴식을 취하고 있는 땅. 그럼 얘는 휴한지, 휴한지. 그럼 바람직하지 못하게 놀리고 있는 땅은 놀유자, 유휴지. 비교되셔야 됩니다. 공지, 공한지, 유휴지, 휴한지. 그래서 지금 얘는 뭐기 때문에 휴한지의 설명이기 때문에 공지 X네요. 얘 첫 번째 거 X죠. X가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맹지는 도로를 못 보는 땅, 도로에 직접 접하는 면이 없어서 도로를 못 보고 있는 땅, 얘를 맹지라 하더라. 그럼 건축할 수 없다? 유용성이 떨어져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도로에 접하는 면을 좁게 사서 합병해서 안이 넓어지는 토지의 모양이 나타난다. 자루형 모양의 택지? 그게 대지? 그때 대지는 얘가 어디자가 들어갔었나요? 옷을 크게 입으면 뭐 뒤집어 쓴 것 같다? 자루. 그래서 타인의 토지에 둘러싸여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는 맹지가 맞다? 맞네요. 그 다음 획지가 딱 나오면 뭐가 또 떠올라야 되죠? 필지와 획지를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획지는 획감? 감정평가상의 개념으로서 가격순위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획지. 하나의 지번을 가지는 토지의 법률상 등록 단위는 필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필지의 설명이니까 X네요. 그래서 보통은 1필지가 1획지를 구성하는데 하나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분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를 구성할 수도 있다. 그럼 절 보시고 1획지면 가격순위 서로 같은 하나. 그러니까 걔는 일괄평가. 그럼 3획지면 가격순위 서로 다른 셋. 걔를 무슨 평가?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평가. 비교를 꼭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 이행지 같으면 뭐가 떠올라야 되죠? 후보지. 그래서 토지의 용도는 크게 건물 짓는 땅, 농사 짓는 땅, 나무 심는 땅. 이게 머릿속에 딱 기억이 나야 돼. 그럼 건물 짓는 땅을 뭐라고 하고? 택지. 농사 짓는 땅, 농지, 나무 심는 땅은 임지. 그래서 크게 바뀌고 있으면 걔는 후보지. 근데 건물을 짓는 땅인데 건물의 용도만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농사의 종류가 서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나무의 종류가 서로 바뀌고 있으면 이행지. 건물 짓는 땅이 농사 짓는 땅, 후보지. 지금 그 내용이 되는 거죠. 꼭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일 대분류 안에서 소분류 상호간에 바뀌고 있는 건 건물 짓는 땅인데 건물의 종류. 지금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뭐다? 이행지가 맞죠. 오케이? 그럼 대분류 상호간에 바뀌고 있다 그러면 그게 후보지인 거죠. 바뀌어지는 중일 때만 후보지 이행지다. 바뀌어진 다음엔 바뀌어진 놈을 불러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농지에서 택지로 전환 중인 토지는 뭔데? 택지 후보지인가요? 이것의 대표자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한계지?
택지로 이용되는 최온방권의 토지를 뭐라고 한다? 한계지. 교통발달 등에 따라 농지, 임지가 주변의 농지, 임지가 택지로 전환될 수 있다. 그때는 택지 후보지로서의 가능성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가치를 좀 더 높게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건 택지 후보지인데 바뀌어지고 있으면 이때 만약에 전환이 완전히 끝났다면 그때는 뭐지? 택지지 택지 후보지가 아니었습니다. 비교가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법지 같으면 뭐가 또 기억나셔야 돼요? 빈지. 그럼 법과 실익 둘 중에 하나만 있는 게 법지 아니면 빈지인데 법으로만 소유가 가능한 게 뭐였죠? 법지. 그래서 법으로 소유할 수 있지만 경사면의 토지는 사용의 실익이 없거나 거의 없다. 그게 대표적인 법지. 그럼 빈지는 반대. 법으로 소유할 수 없지만 사용의 실익이 있는 땅.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지금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이용 실익이 있는 토지, 바닷가 토지. 맞아요. 만조수의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되기 전 그 사이의 땅, 걔가 바닷가 토지, 걔가 대표적인 빈지. 그래서 지금 법지에 대한 설명이면 법으로 소유권 인정되지만 실익이 없는 땅이라고 나와야 되는 거죠. 밖에 있어서 X. 그래서 지금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죠? 네? 틀린 것 3개? 3개? 그래서 지금 제가 2개라고 체크를 했잖아요. 왜 2개라고 체크를 했을까요? 맞는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거의 대부분 지금 이게 뭔데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입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옳은 것을 찾아서 2개라고 체크하고 틀린다고요. 다 해놓고. 그러니까 틀린 것이니까 몇 개가 답이다? 3개가 답이죠. 3개가. 네. 지금 몸으로 보여드린 거죠, 지금? 네. 지금 답은 3개예요. 틀린 거니까. 그 다음 4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토지 부분에서 하나 꼭 중요하게 봐야 될 내용이 있었죠.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땅인지 대답해 보세요. 원래는 지적공부에 등록이 돼 있는 땅이었는데 무너져 내렸어. 그래서 하천이나 강, 바다가 돼버렸어요. 떨어져 내린 땅, 떨어질 낙자, 포락지 꼭 비교를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은 뭐죠? 선하지? 싸다? 비싸다? 걔는 가치를 까겠죠? 왜냐하면 고압선 아래에 있는 땅은 위험하니까 가치를 깐다. 선하지? 감가를 할 겁니다. 자, 이제 4번. 부동산의 특성으로 인해 파생되는 특징에 관한 설명 중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여러분 특성 부분의 내용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볼까요? 제가 꼭 기억해 보라고 얘기했던 내용들이 있었죠. 제가 설명하는 게 무슨 성인지만 대답해 보세요. 움직이지 못하는 성격은? 부동성. 그럼 얘는 위치의 고정성이죠. 토지는 생산할 수 없다? 부증성. 얘는 수량의 고정성이죠. 생산하지 못하니까 수량이 고정돼 있겠죠. 토지 옆에 토지가 붙어 있다? 인접성. 토지 옆에 토지가 붙어 있어도 걔들은 경도 위도상의 위치가 다 다르다. 다 다르다 무슨 성? 개별성. 토지는 영원히 계속된다. 소모되지 않는다? 영속성. 그래서 각각의 이 특성들에서 파생된 내용들이 있었는데 얘를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부동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이다. 지역이란 단어가 뜨면 예외 없이 부동성으로 갑니다. 지역 간, 지역별, 지역에 국한된다. 지역에 국한된다가 국지죠. 지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지역세, 물론 지방세지만. 그래서 지방세의 성립 근거가 되는 특성은 뭐다? 부동성이었죠. 지역 분석은 왜 한다? 부동성 때문에 한다. 지역 들어가면 무조건 뭐라고요? 부동성으로 가는 거죠. 부증성은 생산할 수 없다? 그럼 생산할 수 없으니까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없겠네요? 그럼 비용이 곧 가격이라는 무슨 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 비용 방식, 원가 방식을 적용할 수 없겠다? 맞아요. 이 내용이 이해가 되셔야 되죠. 그러면 토지는 수평 공간으로 늘릴 수 없으니까 만들어서 늘릴 수 없으니까 토지 위에 자본과 노동을 많이 투입해서 수직 공간을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집약도라고 했죠. 그래서 토지용의 집약도를 높여서 이용한다는 건 무슨 성 때문이다? 부증성 때문이다. 그 다음 영속성은 소모되지 않는다. 그래서 얘를 MM으로 우리 어떻게 기억했죠?
영재, 임소영.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이 재생산 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건 소모되지 않으니까 다시 생산한다는 개념이 없는 거다. 무슨 성? 영속성.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것? 영속성 때문에. 그럼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는 소유자와 이용자가 달라진다? 소유자, 이용자 달라진다. 소유이익, 이용이익 이때 구분된다. 소득이득, 자본이득으로 구분된다. 다 뭐다? 영속성. 그 다음 기간의 개념이 나온 건 영속성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면 영속성이었죠. 따라해보세요. 영재, 임소영. 네. 그 다음 인접성은 바로 옆에 붙어있는 거였죠. 만약에 쓰레기 매립장이 100km 떨어진 곳에 있으면 부의 외부 효과는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겠다. 옆에 붙어 있으니까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거다. 얘를 기억해야 되죠. 그때 외부 효과는 정후 외부 효과와 부의 외부 효과가 있었는데 이때 둘 다 시장 실패의 요인이다. 정후 외부 효과는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좋은 건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누가 나서서 만들지 않아서 좋은 게 과소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 부의 외부 효과는 나쁜 건데 시장에 맡겨놓으면 과다 생산되니까 시장은 실패. 둘 다 시장 실패의 요인. 맞나요? 그럼 붙어있는 애들끼리는 경제적 대체관계 성립. 경제적으로는 대신할 수 있다. 고로 경쟁 나타난다. 그래서 인접한 부동산들끼리는 비슷한 가격 수준대가 형성되나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비교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다 다르다 무슨 성? 개별성 때문에 다 다르니까 개별 분석을 해야 된다. 개별 분석해야 되죠. 그리고 얘를 기억할 때 비계라고 기억하면 된다. 삼겹살에 비계가 있나요? 그래서 비조직성, 비표준화성, 네, 이론 짜기 힘든 것 그런 내용들, 비대체성 다 무슨 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기억해 주면 끝나는 거죠. 토지의 특성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시험 문제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던 특성이 뭐냐면 영속성. 그리고 이 둘을 섞어서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문제의 유형이 다음 중 부동성의 특성으로서 틀린 걸 골라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 맞는 문장인데 영속성의 내용이나 부증성의 내용이 섞여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자 이제 4번을 보시면 바로바로 그냥 바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절대로 시험장 실제 들어가서는 얘를 읽지 마세요. 문제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문제를 풀면 뭘 물어보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문제를 읽지 않아도. 이 내용을 보면. 얘를 딱 보는 순간 부동산의 특성에 맞는 걸 고르라는 거잖아요. 그럼 첫 번째 기업, 지방세 성립. 얘 지역성이죠, 여러분? 지역세. 그러니까 부동성. 그럼 1번 죽이고 5번 죽이고. 그 다음 니은, 투자시 장기적인 배려. 임대차, 시장의 발달. 임소영, 영속성인가요? 그러면 니은의 영속성이 아닌 애를 또 지우면 답은 이미 몇 번? 2번. 2번 끝났네요. 디귿, 최유용의 성립 근거가 된다. 얘는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게 뭐였냐면 여기 잠깐만 보세요. 얘는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기억합니다. 최유용의 성립 근거는 얘 지읒인가요? 여기서 지읒을 뽑아낸다. 치읒이 아니라 부증성, 이응을 뽑아낸다. 용도의 다양성. 두 가지 때문에 최유효용이 존재하는 거죠. 비교를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디귿은 용도의 다양성이겠네요. 지금은. 그 다음 리을. 대상 부동산과 다른 부동산의 비교를 어렵게 하고 개별 분석을 필요하게 한다. 개별성.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됐나요? 네. 많이 빠르진 않죠? 미치게 빠른가요? 그렇진 않죠? 네. 정리를 다 해야 돼요. 그 다음 5번.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주택의 정리할 겁니다, 여러분. 주택의 정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무슨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구분했을 때 건축법에서 보는 것과 주택법에서 보는 개념이 달랐어요. 그때 공동주택 부분에서 이 내용을 꼭 기억을 한번 해보셔야 되죠. 공동주택에 기숙사가 있나요? 기숙사가 있어요. 건축법에 기숙사가 있어요. 그 다음 단독주택에 얘 공간이 있었죠, 여러분? 공간은
정부의 고위 공무원이 업무를 위해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게 주는 것, 걔를 공간이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애들이 건축법에는 포함되는데 주택법에서는 빠진다? 주택법은 기본적으로 분양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투기 관련 뭔가 규제 법률이 있으면 어디에 근거한다? 주택법에 근거하는 거죠. 분양과 관련된 내용이면. 그래서 기숙사는 분양한다 안 한다? 분양 안 하죠. 그래서 주택법에선 빠졌던 거예요. 공간을 분양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얘도 주택법에선 빠지죠. 건축법에는 들어가는데 그게 차이였던 거고. 또 하나, 공동주택은 층수가 높아요 낮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층수가 높다? 기준이 5, 4 기억이 나셔야 돼요. 아파트는 그냥 5 이걸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파트 옥상에서 5. 그래서 5계층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은 그냥 아파트, 면적 기준이 없었습니다. 기억이 나셔야 돼요. 4계층 이하의 건물이었는데 이때 연립주택과 뭐가 있었죠, 여러분? 다세대 주택, 연립과 다세대 주택이 있었어요. 그럼 이 다세대 주택이 있을 때 얘를 구분하는 건 뭐 가지고 구분하더라? 면적 기준? 면적 기준이었어요. 근데 면적 기준은 다 얼마다? 660이었죠. 330이다 다른 내용 나면 무조건 X. 그런데 얘가 딱 하나만 초과죠. 다른 건 다 이하고. 그래서 담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연초. 그래서 연립주택만 초과. 얘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 나머진 다 이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과 다중주택이 있었죠, 여러분. 다중주택. 제가 설명하는 게 뭔지 딱 대답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19가 나오는 건 어디에서 나와요? 다가구? 다가구에 이게 보여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19가 보여요? 네. 보이죠? 그래서 다가구 주택 기억을 해주시고 얘는 한 사람이 다 갖고 있으면 단독주택이었죠. 그 다음 다중주택의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얘는 장기간 사용하는 용도인데 학생 직장인이 독립된 주거생활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거였는데 대표자가 뭐였냐면 얘는 치사시설은 각 호실별로 존재하지 않죠. 공동치사시설. 그때 욕실은 창피할 수 있으니까 호실별로 둔다? 예, 그 내용의 차이였다는 걸 꼭 비교를 해두시면 돼요. 그 다음 얘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다? 기숙사가 달랐죠, 여러분? 그럼 기숙사는 학생, 학교에서의 학생, 그 다음 공장에서의 종업원, 직장인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그 다음 얘는 50% 이상, 반 이상이 쓰이는 것. 그래서 얘를 기억할 때 공기반 이렇게 기억을 하자. 그래서 기숙사는 반 이상이 쓰여지는 것 이렇게 기억을 하고 50% 이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반이잖아요. 반. 공기반 소리반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심사평에 노래 부를 때 모르네. 자, 그래서 그냥 그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몇 계층이죠? 3계층? 3계층 이하가 되더라. 근데 주의하실 건 4계층 이하라고 얘기한 거지 4층이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립주택인데 3층짜리도 있을 수 있나요? 있을 수 있어요. 2층짜리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심지어. 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바합이 660제곱미터 이하. 틀렸죠? 뭐가 나와야 돼요? 초가가 나와야지. 층수가 4계층 이하인 주택. 얘는 맞죠? 2번.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이며 거기까지 맞나요? 네. 한 개동의 바닥 면적 합계가 660이 나와야지 330 나오면 무조건 X라고 그랬죠? 무조건 면적 기준에서 뭐만 나와야 된다? 660만. 2번 틀렸네요. 3번.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한 개동의 바합이 330. 얘도 X죠? 층수가 5계층 이하인 주택. 여러분, 층수는 기본적으로 몇 층이다? 공동주택은 4, 5인데 아파트만 5계층? 5. 걔를 기억하면 되죠. 얘 4계층이죠. 4계층. 그 다음 4번.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 제일 중요한 포인트.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그때 660제곱미터 이하, 3계층 이하. 얘
단독주택이니까 3계층 이하예요. 4계층 이하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몇 번이 맞다? 4번 맞네요. 그 다음 5번. 도시형 생활주택 부분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 유명한 도시국가 스파르타를 다룬 영화, 유명한 영화는 뭐다? 영화 350 아니었죠? 그 내용. 그 다음 얘는 국민주택 규모로 이하로 짓는 거니까 이익이 크다 작다? 공급해봤자 이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아요? 근데 얘를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하면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지으니까 도생에는 분상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네,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스파르타 학원을 다녀서 어디에 입학? 연세대 입학. 연세대 입학. 소형주택에 거주한다? 네, 다른 건 다 맞는데 350이 틀렸죠. 주택의 분류를 기억해 두셔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수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번 다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있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쫙 살펴보는 거죠. 6번.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과학을 자연과학, 사회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우리가 아는 부동산을 투자하고 개발하고 하는 건 사회활동이에요? 자연활동이에요? 사회활동이니까 무슨 과학? 사회과학이겠죠. 사회과학. 그 다음 실생활에 응용하기 위한 응용과학. 기존에 있던 학문들을 종합해서 만들었다. 종합과학. 맞아요. 그럼 응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돼요? 추상적 얘기를 해야 돼? 구체적인 얘기, 구체적 학문. 그렇게. 그 다음 2번.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인간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활동, 부동산 활동가. 그것의 결과 나타나는 부동산 현상으로 구분된다? 그럼 활동은 움직이는 건가요? 동적인 개념. 그래서 동태적 분석을 하죠. 그럼 활동에는 주체가 있어요? 자, 주체의 구분. 제1주체, 제2주체, 제3주체가 있었습니다. 주체를 섹터라고도 하죠. 그때 정부는 공적 주체는 1주체예요, 2주체예요? 외울 때 어떻게 외웠죠? 정부 제1주의. 그래서 정부 공적 주체가 제1섹터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사적 주체는 제2주체, 합쳐져 있는 게 제3주체. 그렇게. 그 다음 중요한 것, 부동산학에서 중요한 건 인간과 부동산이 관계를 맺는 건데 누가 주인공이다 실은? 인간이 주인공. 그래서 부동산 자체가 움직이는 것이라도 인간과 관련 없는 건 부동산 활동이 아니다였죠. 그래서 지진은 부동산학에서 다루는 부동산 활동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근데 경작 활동은 누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부동산학에서의 부동산 활동이 맞죠. 제가 얘기하는 게 무슨 이론인지 대답해 보세요. 튀는 애는 왕따 당한다. 튀는 애 고립국 이론. 그럼 고립된 나라는 무역이 불가능하니까 뭘 짓고 살아야 된다? 농사, 농업입지론. 그래서 중앙의 시장 부분에서는 지가 수준이 높으니까 집약적 농업을 하고, 집약적 농업을 한다는 게 경작 활동이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럼 외곽으로 빠져나가면 지가 지대가 낮아지니까 그때는 수송비가 많이 드니까 조방적 농업을 한다?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게 기억나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연구 방법 중에 종합식 접근 방법은 법경기를 다 한꺼번에 보는 거였죠. 그때 종합선물 세트의 장점은 껌부터 시작해서 초콜릿까지 다 들어있다. 체계적으로 체계화의 장점이 있는 게 종합식 접근 방법. 근데 막상 먹으려고 뚜껑 따보면 먹을 게 있다? 없다. 논점이 명확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 얘기였습니다. 그 다음 4번. 부동산학은 다양한 학문과 연계, 종합 학문적 성격을 띠네요. 네. 그때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학문은 경제학. 법경기 중에. 그래서 부동산학을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 학창시절에 학부에서 경제학을 전공했거나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좀 더 쉽죠.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배웠던 내용이거든요. 거기다 부동산만 붙여놓은 거니까. 그 다음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 일반적으로 안경을 쓰면 능히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외웠죠? 능, 안, 경. 능안경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능은 뭐였어요? 능률성, 안은 안전성, 경은 경제성. 그럼 안전성은 법경기 측면의 안전성을 따질 거고,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한 세부 원칙이 있었죠. 그때 거래 활동의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질서 확립, 거래 이렇게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소유 활동의 능률성을 추구하는 건 최요용. 그러니까 얘는 안전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능률성이에요? 능률성이죠. 안전성이라고 얘기해서 틀린 거죠, 지금.
5번이 꼭 비교가 되셔야 됩니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7번. 유량과 저량의 설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흘러간 양이 뭐였죠? 유량. 그리고 일정 시점까지 누적돼서 쌓여진 양은 저량이었네요. 그게 기억이 나야죠. 그래서 일정 기간이 나오면 뭐고? 유량. 일정 시점이 나오면 저량. 질문. 현재 얼마라고 얘기하면? 현재는 시점? 그러니까 저량. 1년 동안. 일정 기간이니까 유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정 기간이죠. 그러면 유량은 제가 어떻게 외우시라는 얘기를 했냐면 유량은 류량. 새롭게 흘러가는 양. 그래서 얘를 꼭 구분을 해주시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수입이 발생하고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지출이 소비액, 수입은 수익, 주급, 월급, 연봉 다 수입. 그럼 토지에서 발생하는 임대료가 지대인가요? 그럼 토지 임대료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수입이죠. 그러니까 지대는 뭐다? 유량 개념이 된다. 그 다음 유량은 새롭게 만드는 것, 신규가 나오거나 새롭게 생산하거나 새롭게 거래하거나 생산해서 거래하고 맞죠? 새롭게 변화한다. 그래서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로 간다? 유량으로 간다. 꼭 기억이 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저량은 아예 외워버렸었는데 어떻게 외웠죠? 저랑 결혼한 제자가 통부인이 되다. 자, 다시 합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해서 끝장을 내버리는 거예요. 쟤는 재고량이었죠. 자는 자산, 자본, 가는 가격, 가액, 가치, 가격. 통은 통화량, 유통된 화폐의 량. 부는 부채, 이는 인구수. 맞아요? 이게 대표적인 저량들입니다. 그 다음 기존 주택의 공급량, 주택 재고량이 결국은 기존 주택이잖아요. 그럼 걔는 저량이네요. 그런데 만약에 인구수라고 나왔는데 얘가 변화량이 붙으면 얘의 초점이다? 그럼 뭐로 바뀌어버린다? 유량으로 바뀌어버리죠. 주의를 꼭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1번 유량 플로우는 1번 유량은 일정 시점에 측정이 가능한 개념이다. X죠. 유량은 일정 기간. 2번 저량은 일정 기간이 아니라 일정 시점까지 쌓여진 양. 일정 시점이 나와야죠. 그래서 X. 3번 주택 재고량, 거래량, 부동산 투자회사의 자산가치 등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저량의 예로. 재고량은 제자가 통부인의 제죠. 저량이 맞네요. 거래량은 새롭게 거래가 된다. 일정 기간 동안. 자산 얘는 제자가의 자죠. 그러니까 뭐 때문에 X? 거래량은 유량. 그 다음 4번 유량의 예로 신규주택 공급량. 신규주택은 새롭게 공급되는 거니까 일정 기간 동안 새롭게 공급한 유량 맞네요. 통화량은 대표적인 저량이죠. 통부인의 통. 수입은 일정 기간 동안의 수입, 유량. 섞여 있어서 X. 그 다음 5번 현재 우리나라에 총 1,300만 채의 주택이 존재한대요. 그러면 지금 현재니까 얘는 유량이다, 저량이다? 현재니까 저량이죠. 저량. 그럼 저량에 존재하고 있는 건 공급량이에요? 존재하고 있는 게 저량의 공급량이죠, 지금. 저량의 공급량이 몇만 채가 있다? 1,300만 채가 있는데 이때 몇만 채가 공가다? 공가가 100만 채만큼이 공가랍니다. 비어있대요. 그럼 저량의 수요량이 얼마란 얘기예요? 네? 1,200만 채니까 100만 채가 비어있겠죠.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다면 현재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1,200만 채가 된다. 맞죠? 그 내용 꼭 비교를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맞는 건 5번. 그 다음 8번.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수요량과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저 부분 문제 풀 때 뭘 하나 딱 기억해 놓고 문제를 푸시라는 얘기를 했었냐면 자 여러분 이거였죠. 연달아 나올 텐데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를 얘기하면
얘 둘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시장의 중심인 가격을 중심으로 나머진 다 가격 이외.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만 가격이다. 걔를 뺀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 그래서 모두 다 무엇의 변화고? 다 수요의 변화라고 대답을 하자. 다 수요 하나가 곡선 하나? 그래서 다 곡선의 변화다? 곡선 자체의 변화였습니다.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하면 좌측 이동. 그때 우측 이동했을 때 우상향인지 좌측 이동했을 때 좌하향인지 좌상향인지를 기억하는 방법은 꼭 그려보라는 얘기했죠? 맞아요? 그럼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 곡선이니까 증가했다 그러면 우측 이동? 얘만 외워두고 그럼 얘는 위로 떴다? 우상향 이동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감소했다 그러면 좌측 이동? 그러면 얘는 아래로 내려갔나요? 좌하향 이동한다고 볼 수 있겠죠. 얘를 외우지 말란 얘기했어요. 증가하면 우측 이동, 감소면 좌측 이동만 기억해 놓고. 그래서 모두 다 수요의 변화. 다 무엇의 변화? 뭐가 변화해서? 가격 이외가 변화해서. 얘는 다 곡선 자체의 변화? 곡선의 변화였는데 얘를 곡선 자체의 변화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때 딱 하나, only one. 하나만, 딱 오로지 하나만.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오로지 뭐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했을 때만. 그럼 얘는 곡선 자체가 변하는 게 아니니까 동일 곡선상에서 동일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다? 맞나요? 그래서 얘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 곡선상의 이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죠. 이게 곡선상의 점의 이동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자 정확히 대답하셔야 돼요. 아파트 수요에서는 무엇만 수요량의 변화다? 아파트 가격만. 빌라 가격은? 가격 이외니까 수요의 변화가 된다. 그래서 해당 재화의 가격만 가격이고 해당 재화의 대체재 가격, 해당 재화의 가격이 아니죠. 보완재 가격, 해당 재화의 보완재 가격이니까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한 게 아니죠. 주의를 해두시라고 얘기했던 게 부동산 수요에서는 부동산 가격도 가격이지만 임대차 활동의 임대료도 가격이다. 걔만 주의하자. 근데 가격 상승 예상도 지금 가격이 변한 건 아니니까 가격 이외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번에서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얘는 가격 이외. 가격 이외죠. 그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죠. 지금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해서 X네요. 그럼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자체의 변화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 아니라.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지금.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2번.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지금 무슨 재라고 그랬죠? 정상재. 그럼 소득과 수요는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이다? 그럼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뭐하니까? 증가하니까. 우측 이동? 우측 이동 시켜놓고 보면 위로 뜬 거 맞나요? 우상향 이동. 그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 3번. 대체재인 단독주택 가격이 하락하면 단독주택 수요량은 증가? 그 얘의 수요량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대체재인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한 거다? 아파트 수요가 일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 수요는 감소니까 얘는 좌측 이동? 그럼 좌측 이동이면 좌하향 이동? 그려보면 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4번. 아파트 담보대출의 금리가 상승하면 돈 빌리기 쉬워졌다, 어려워졌다? 어려워졌으니까 유효 수요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감소. 그러니까 얘는 좌측 이동? 좌하향 이동한다. 중요한 포인트는 얘들 다 가격 이외인가요? 다 가격 이외죠.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죠 지금. 그 다음 5번. 아파트 거래세가 인하되면 사는 데 있어서 비용이 줄어든 거니까 수요는 증가?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 우상향 이동한다.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무엇 한 가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었냐면 잠깐만 여기 보실래요? 균형점은 이와 같이 연결돼서 구해져 있는데 균형점이 만약에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곡선이 무언가 수요나 공급이나 둘 중 하나가 우측 이동했다 그러면 점은 무조건 우측에 찍힌다? 전에보다? 그럼 거래량은 증가? 좌우로 움직이는 건 거래량이니까. 맞아요? 그러면 곡선이 상향 이동했다 그러면 곡선이 수요나 공급 둘 중에 하나가 곡선이 위로 움직였다 그러면 점은 무조건 위에 찍혀요? 그럼 가격은 상승?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수요가 증가하면 우린 공부를 했었죠. 초과 수요?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이게 가격 상승이었어요. 그럼 수요 증가하면 증가?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 거래량 증가죠? 맞나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얘를 딱 보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했겠구나. 증가니까. 그럼 상승이니까 얘는 상향 이동했겠구나. 맞나요? 그럼 판단해 보면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얘 상향 이동했어요. 상향 이동했죠.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판단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여기 잘 보세요. 아파트 담보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 감소죠. 그럼 가격은 하락하죠. 가격 하락하는 거 맞나요? 네. 거래량이 감소해요. 네. 거래량 감소한 거 어떻게 하셨어요? 좌측으로 이동하면 거래량 감소죠. 여기서 맞는지를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곡선의 이동을 가지고도 그게 하는 방법이에요. 꼭 비교를 해두세요. 결론. 무조건 기억하실 건 뭐만 기억하면 된다? 수요의 변화, 공급, 지금 수요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구분할 때 해당재와의 가격이 떴을 때만 무엇의 변화? 수요량의 변화. 걔만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화하는 것. 그래서 원래 곡선상에서 점이 움직여 다닌다. 그게 수요량의 변화. 걔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가격 이외의 요소의 변화니까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함에 따라 원래 곡선 밖으로 삐져나간다. 다른 곡선 위에 점이 위치한다. 그게 무엇의 변화? 수요의 변화. 결론. 수요의 변화나 수요량의 변화나 둘 다다. 수요량이 변화함으로써 나타나는 건 똑같다? 수요량이 변화하는 건 똑같죠? 얘는 동일한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고 얘는 달라진 가격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거다. 그 내용의 차이 꼭 비교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9번. 주택 공급 변화 요인과 공급량 변화 요인이 옳게 묶인 것을 골라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20초 컷으로 풀어야 돼요. 이제 뭐만 본다? 공급량의 변화 요인만 찾아 들어가서 여기서 뭐만 찾으면 된다? 가격만. 지금 해당 재화가 뭐니까? 주택이니까 주택가격 변화만 찾으면 되죠. 보기 중에서. 답은 몇 번? 1번? 네. 이걸 저 앞에서부터 하나하나씩 보면서 문제를 푸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비교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10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에 따른 수요의 변화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러분 탄력성은 결국은 뭐가 변하는 정도라고 그랬죠? 량이 변하는 정도. 그럼 수요의 탄력성은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 근데 수요량을 변화하도록 만드는 요인에는 해당 재화의 가격과 소득과 다른 재화의 가격이 들어간다? 그럼 다른 재화가 나오면 두 재화니까 하나의 도로가 아니라 두 도로가 만나면 교차로? 그래서 교차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다. 그래서 다 수요의 탄력성인데 수요의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있는 거고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다른 재화에 대한 탄력성이 있다? 수요의 교차 탄력성. 오케이? 그때 량의 변화는 좌우로 변화하나요? 절 보세요. 좌우로 변화하죠. 이렇게 손 해보세요. 빨리. 좌우로 변화하죠. 량의 변화는. 그래서 량의 변화가 크면 클수록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더 들어 눕는다? 좌우로 퍼지니까. 기울기는 작아진다? 그래서 탄력성과 기울기는 역수. 그래서 수요의 탄력성이 3이면 수요의 기울기는 3분의 1. 오케이? 그렇게 문제를 푸는 거였죠. 그래서 균형점의 이동과 탄력성을 섞어서 문제를 내면 무조건 균형량의 변화부터 들어가 주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1번부터 볼까요? 1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자 완전 탄력적이래요. 그럼 공급량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건가요? 공급량의 변화가. 그럼 얘는 공급량은 증가하는 게 맞아요? 변화를 하죠. 변화를 합니다. 그것도 많이 변화하겠죠. 그런데 수요 증가하면 증가하니까 증가? 거래량 증가 맞아요? 근데 양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반대편인 가격은 불변? 그게 포인트죠. 그래서 가격은 불변이다? 얘가 맞는 문장이 된 거죠. 그 다음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면 수요가 감소하면 감소? 거래량은 감소인데 얘는 많이 감소하겠죠, 실은? 완전 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럼 반대편인 가격은 불변? 가격 변하지 않고 맞죠? 이걸 이렇게 판단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뭐부터 찍고 왔어요, 지금? 양부터 찍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탄력성이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럼 3번에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양의 변화가 하나도 없죠. 그럼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로 되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럼 거래량이 하나도 변하지 않으면 가격의 변화는 반대로 가장 크다? 맞죠? 수요 증가,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왜 불변이다?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양의 변화는 변화가 없죠. 불변이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요 감소하면 감소면 거래량 감소인데 원래는 완전 비탄력적이니까 거래량은 변화가 없는 거죠.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형 거래량은 변화가 없죠. 그럼 가격의 변화는 많이 변한다? 예, 수요 감소니까 초과 공급으로 가격은 하락. 많이 하락이겠죠, 실은. 자, 이제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이면 양의 변화가 더 변하는 건가요? 양의 변화는 더 변하는 거고 반대편인 가격 변화는 덜 변하는 거죠. 바꿔놨죠, 지금. 그래서 탄력성의 개념이 뭔지만 알면 정확하게 이 문제를 안 헷갈리고 바로바로 풀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 틀렸는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몇 번까지? 10번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지금 수업을 진행할 때 제가 본래 수업을 진행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기출문제 특강을 오늘 하루에 할 때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체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쭉 한번 다시 보는 것. 그래서 내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놓고 그 부분만 다시 찾아보는 것. 되셨죠?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10분 쉬고 그 다음 내용 1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